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야 산다의 김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배워야 산다 시간에서는요. 조금은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뒤바꾼 경제사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5번째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증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부 종목들만 들여다본다고 해서 이게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정 업황들만 본다고 해서 무조건 승리하지도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세상을 뒤바꾼 경제사 시간을 통해서 강의 잘 들어보시고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실 분이 있는데요. 바로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벌써 교수님과 함께하는 2번째 시간인데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을지 벌써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을 뒤바꾼 경제사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제는 유럽까지 왔습니다. 15세기 암스테르담, 그러니까 네덜란드로 왔거든요. 네. 은재군은 네덜란드 하면 어떤 것들 생각나요? 지금 뒤에 딱 보이는 뭐 풍차, 튤립 그렇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풍차나 튤립 얘기가 바로 떠오를 텐데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지거든요. 자, 그럼 교수님 오늘 주제가 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덜란드와 관련된 주제 어떤 건가요? 오늘 배울 주제는 네덜란드 또 유대인의 삶, 유대인이 어떻게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지 네. 이것이 네덜란드와 깊은 관련이 있고요.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우리 주식시장을 태동했던 게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바로 튤립이라고 볼 수 있고 튤립 한 개가 지금 말로 말하면 아파트 한 채 가격 똑같습니다. 와, 서울의 집 한 채가 지금 12억 정도 합니다. 평균. 예.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이 튤립이 아파트 한 채 가격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주식이 폭등했던 게 튤립 가격이 폭등했던 거죠. 네. 그래서 같이 배워보겠고, 네덜란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스라엘 국민은 지금 1,000만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 명이죠.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국민은 2천만 명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남아 있고, 1,000만 명은 본토에 있고, 나머지 1,000만 명은 미국과 유럽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네. 흩어진 민족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흩어진 민족입니다. 아하, 분단돼 있습니다. 예, 디아스포라가 한국이고, 네. 한국인은 현재 한 8천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5천만 명, 5천만 명. 북한에 2천만 명, 예. 네. 그다음에 전 세계 1,000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2의 디아스포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다. 그래서 오늘 네덜란드와 유대인 또 한국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뿌리를 찾아가 보는 시간이다 볼 수가 있을 텐데, 하긴 뭐 미국을 움직이는 뭐 유대인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봤고요. 사실 우리가 그 3번째 강의 기억나요? 그때 맞아. 리먼 브라더스 네, 리먼 이야기할 때 브라더스에서도 그때도 삼형제가 맞아,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었죠. 자, 그래서 그 얘기들까지 역시 배웠던 거는 뼈가 되고 살이 된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오늘, 넘겨보도록 하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해주신다고 했는데 또 세세하게 한마디 또 해주시죠. 우리가 유대인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지금 현재 페이스북 창업자, 예. 그게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네. 구글 창업자 다 유대인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예. 네. 저 역시도 대학에서 지금 부자가 되라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한 번도 이제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네. 제가 이제 유대사 경제 공부를 해보니까 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부자가 되라고 가르칩니다. 네. 또한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부모님들이 성인식을 해주는데요. 예. 네. 여기에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이제 결혼 축하금을 주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 축하금을 가족들이 모아줍니다. 네. 네. 친척과 가족들이 돈을 모아주는데
그 돈이 한 2, 3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전세돈이나 월세돈 해서 네. 우리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네. 유대인들은 이거와 비슷하게 13세가 되면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한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주고 네. 그 돈이 바로 미국의 우량한 주식을 삽니다. 대부분이 예.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돈들이 10년 뒤가 되면 한 10배 정도 불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돈들이 전부 다 미국의 페이스북과 구글 창업자의 네. 창업 자금으로 쓰였고 네. 바로 이 돈들이 이렇게 유대인들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부자가 되는 힘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면 그 자세한 이야기들 과거로 거슬러 가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아주 먼 옛날 이 중세 시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삶이 좀 어땠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네.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들과 우리가 기독교는 다릅니다. 네. 우리가 기독교가 있고 가톨릭이 있고 유대교가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죠. 예. 본인들이 이제 따로 이제 유대교를 믿는데 뭐 물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모계혈 쪽입니다. 또 한국 사람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욕에 있는 유대교의 최고 높은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네. 본인이 이제 유대교를 믿고 되면서 유대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네. 핏줄이 아니라 내가 유대인 종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된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네. 본인들이 2000년 전에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 네. 네덜란드에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유럽에서 많이 모여 살았는데 네.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서 네. 특히 네덜란드에 많이 집중하게 됐습니다. 사실 당시 그 중세 시대로 가보면 저기 좀 써 있는 것처럼 기독교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렇게 대금업밖에 못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자 장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소설이 있죠. 뭐 예. 그 피를 좀 이제 뭐라 그러죠? 뭐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예. 못 갚으면 너의 살을 뭐 세근을 달라 이렇게 해서 무서워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판결에 보면 네가 고기만 살만 뺏어가기로 했지 피는 가져가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주 고리 대금업이라든지 네. 이자 장사를 해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봅니다. 이제 그게 뭐 책 이름이 이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게 아주 그 가장 유명한 소설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든 작가가 쓴 책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성경책에는 보면 절대 고리 대금업이나 이자 장사를 못하게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금융이나 돈에 대해서 빨리 눈을 떴기 때문에 네. 이 대금업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최고 이자율 20%입니다. 네. 그렇지만 사채 시장은 가면 지금 12,000%까지 받아요. 네? 12,000%. 12,000%. 예, 120배를 받습니다, 이자를. 그런 일도 그래서 있습니까? 이제 많은 서민들 예. 지금 제도권 내 대출을 받으면 20%지만 네. 제도권을 벗어나서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제도권 내 대출을 받게 되면 120배가 12,000%입니다. 네. 12,000%, 15,000%까지 받는 사채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채 시장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사채를 쓰는 국민들 한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이 고리 대금업 이를 시작하게 되면서 네. 가장 빨리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네. 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었다. 네. 이렇게 돈에 말씀을 대해 드립니다. 남달랐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좀 기독교 주류였던 중세 시대에 이들이 핍박을 받았던 사실이에요. 대금업밖에 할 수 없었고 방금 전에 한계가 있었죠. 사채 이야기도 했지만 네. 이미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기독교 사회에서는 대금업을 한다. 그러면 아주 부정적인 그렇죠. 이미지로 죄였죠, 죄.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이 핍박을 받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아예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게 또 스페인 때문에 그 쫓겨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유대인들이 고리 대금업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 우리가 잘 네덜란드의 수도 이름이 암스테르담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뉴욕의
이름이 뉴 암스테르담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뉴욕을 네덜란드가 가장 먼저 뉴욕을 만들었습니다. 네. 원래 콜럼버스가 미국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갔었고 그 다음에 했는 그 앞에가 바로 스페인이었다.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잘 아시다시피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 우리가 동양 척식 주식 회사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한국을 뺏었을 때 이 주식 회사를 통해서 네. 우리를 착취했었는데요. 네. 이 주식 회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빨리 만든 것이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 네덜란드는 현재 국민이 1,000만 명입니다. 네. 우리가 5천만 명이죠. 네. 네덜란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풍차의 나라인데요. 전국토의 50%가 간척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업덩을 메워가지고. 예, 전부 다 나라를 땅을 바다를 메워서 네. 국토가 됐고, 우리나라 지금 가덕도 지금 현재 산을 깎아서 공항을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가장 넓은 간척을 한 면적이 바로 서해에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뭐 환경론자들은 또 간척을 반대하지만 싱가포르가 전체 면적의 30%가 간척을 했고 창의공항이라든지 전부 다 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간척을 통해서 국토 면적을 넓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예. 또 그래서 이제 풍차가 필요한 거였고 이렇게 이제 스페인으로 다시 이제 네덜란드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옮기게 됐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 잠깐 좀 돌려보시죠. 여기 보시면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고 그때 귀중품 못 가져가게 하게 되니까 이때 제사를 좀 분산을 했다. 포트폴리오 얘기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때부터 시작이 됐던 건가요? 그렇죠. 예. 항상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카톨릭이나 네. 기독교를 자기들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없다 보니까 핍박을 받았고 네.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죽으라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죠. 본인들은 1,200명이 죽었지만 네. 지금 팔레스타인은 한 4, 5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통 과거에 한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국민과 팔레스타인 교환을 했었는데 네. 1대 1,000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체포된 사람 1,000명을 풀어주고 1명을 구했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본인들의 생명이 아주 중요시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죽었던 사람이 한 6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 1위입니다. 한 2.5명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0.7명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 세계 1위는 지금 이스라엘이다. 이와 같이 스페인으로 이제 옮겼던 이유가 본인들이 고리대금을 했지만 네. 전 세계 다이아몬드 1위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네. 다이아몬드 유통에 대한 것, 또 금에 대한 것, 귀금속 전부 다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와 같이 전 세계 금융의 대부분의 대주주가 바로 유대인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현찰, 보석, 부동산 등으로 재산을 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바로 전 세계 경제에 주도를 하고 있고 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의 30%를 유대인이 잡고 있고 네. 바로 제닛 앨런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나 네. FRB 의장이 다 유대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이제 스페인에서 추방이 됐고 암스테르담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쪽은 많이 좀 메워서 땅을 만들게 됐는데 그거의 소유권을 유대인들이 좀 가져가게 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제 보신 것처럼 스페인이 천일염을 수입해서 소금 상권을 장악했는데요. 예. 네. 스페인이 가장 유명한 게 무적함대입니다. 네. 1500년, 1600년대에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바로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네.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 그다음에 스페인의 무적함대, 또 스페인을 이긴 것이 영국입니다. 영국이 이제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앤여 왕이 이제 물리쳤는데요. 네. 이제 그 전에 유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스페인에서 이 천일염을 바로 이렇게 소금의 상권을 장악했다고 볼 수 네. 있고. 암스테르담으로 넘어가서 이제 스페인의 천연염을 수입해 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 사건을 유대인이 다 장악을 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이 염장법. 우리가 네. 지금 간수매라고 부릅니다. 네. 고등어를 먹을 때 네. 안동은 참 특이해요. 고등어가 안 잡히는 안동이 네네. 가장 유명한 고등어. 그렇죠, 그렇죠. 안동 고등어 이게 바로 내륙인데. 맛있더라고요. 염장법입니다. 소금을 가지고
생선을 오래가게 보관하게 하는 것이 저 때는 뭐 냉장고도 없을 맞습니다. 때니까요. 냉장고 없었기 때문에였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청어를 많이 먹지 않습니다. 고등어를 더 많이 먹는데 네. 이 당시에 이 청어를 보관하게 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하게 되니까 식량 바다에 확보가 맞죠. 되는군요. 바다에 멀리 가도 먹을 게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아무리 초과적으로 많이 잡아도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저장이 가능하니까 저장이 가능하니까. 많이 잡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조선업과 해운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 염장법이고 네. 바로 청어잡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소금부터 해서 청어 청어잡이까지. 염장법의 개발.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돈을 번 겁니다. 암스테르담으로 넘어가서 이 돈을 벌게 됐고, 이 청어잡이가 호황이 되니까 배 만드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되니까 조선업 발전하죠. 배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해상 운송이 많아지고 해운업도 같이 네, 발전할 발전할 수밖에 없게 없었습니다. 됐네요. 교수님, 저 뒤에 저 퀴즈는 뭔가요? 뭐예요, 저거? 그러니까 해운업이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했다. 네. 통행세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줄이게 됐느냐. 이제 그 퀴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을 지금은 현재 보면 글쎄요. 우리가 수에즈 운하라든지 지금 현재 후티 반군이 자기들이 지나가는 해운업에 대해서 길목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네.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지금 돌아서 오는데 한 8일 정도 걸리거든요. 네. 추가 시간으로. 네. 그러면 당시의 통행세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해운업이 발전하니까 아무래도 저 통행세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통행세 기준. 방금 전에 청어잡이가 성행했다고 했으니까 혹시 청어 많이 잡은 배는 더 많이 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식량을 주고 가라. 그래서 이제 당시의 통행세의 기준은 네. 정말 이제 갑판의 기준이었습니다. 갑판의 기준? 예, 갑판. 이제 배가 면적이 넓어야지 이제 그러면 많이 실른다. 아, 갑판이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서 넓은 배는 네. 통행세를 더 많이 많이 내라. 내고 지금도 아. 주차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큰 차는 더 내고 경차는 좀 할인해주고 이런 게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우리가 뭐 갑판장, 우리가 이제 배에 보면 엔진, 네. 갑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 뭐 많은 영화에 보면 이제 갑판을 모여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배에서는 가장 넓은 부위는 이제 갑판인데 이제 다 직원들이 모이고 뭐 해군에 사일할 때 보면 네. 갑판이 다 모여서 이제 네. 대통령이 훈시도 하고 이렇게 맞아요, 합니다. 맞아요. 바로 이제 갑판의 폭이었다. 그러니까 네. 갑판의 면적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좀 배를 날렵하게 좀 그죠? 아, 날씬하게 통행세를 만드는 덜 내기 위해서. 여기를 줄여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다이어트 하듯이. 통행세도 다이어트하고. 예, 좋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제 네. 그 당시에 이제 갑판을 줄여서 네. 통행세를 줄이자 이렇게 또 기준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갑판이 넓은 배들은 당시에 통행세를 많이 낼 부과를 수밖에 하고. 없으니까 네. 갑판 넓은 배를 잡아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았을 텐데, 자, 그러면 이 통행세를 피하기 위해서 갑판이 좁은 배가 발전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갑판을 좀 줄이면 날씬한 배가 되는 거고 그게 플루트선. 통행선을 네. 좀 줄이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플루트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유대인들이 갑판이 면적이 넓으면 통행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니까 네. 어쨌든 간에 통행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플루트선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아, 진짜 보니까 위에 갑판 면적은 크지 않고 밑에가 뚱뚱하네요. 맞습니다. 저게 많이 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밑에 화물을 많이 실 수 있는 겁니까? 지하까지. 그래서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얇아서. 배가 날씬하니까. 그다음에 단점은 이렇게 해적이 출몰했을 때 무장을 많이 못하는 겁니다. 아, 갑판에 예. 나와서 싸우기도 어렵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네. 운송비를 낮추고 네. 다행히 이제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빠르니까요. 예, 장단점이 있는 거죠. 목숨까지 걸어서 이 돈을 벌고 싶어하는 유대인들 정말 맞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와, 정말 이 대단하네요. 플루트선 했을 때 저는 사실 플루트선이 너무 낯설어서 이게 뭘까 싶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전 뭐 중세시대 이런 네. 배의 모습이 그냥 딱 저거였어요. 네. 갑판을 좁게 하고 뚱뚱하게 뚱뚱한 만든 배로 배. 만들고. 이게 모양새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전 멋있으려고 그런 줄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통행세, 그러니까 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였다라는 점. 네. 특히나 방금 은지영 거도 설명해 줬지만, 이 정말 운송비를 낮추기 위해서 목숨까지 그렇게 걸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들.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유전자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플루트선을 필두로 무역 허브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암스테르담에서 당시의 경제 상황이 또 급변을 했다고 하는데 수백 종류의 화폐들이 또 유통이 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기축통화라고 부릅니다. 네. 네. 전 세계에 결제되는 가장 기축통화, 당연히 달러입니다. 네. 지금 현재 IMF 기준으로 하면 달러가 결제되는 기준이 한 70% 정도 됩니다. 압도적이죠. 예, 압도적이죠. 그다음에 유로화가 한 20%. 예. 그다음 엔화, 위안화 뭐 이 정도 순인데 뭐 엔화는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파운드하고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도 60%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전 세계 강대국이 누구였느냐? 이제 네덜란드에서 스페인으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옮겨갑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바로 암스테르담이 무역에 가장 주도하는 그 국가였고. 와, 화폐가 800종류, 1000종류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뭐 한 거래가 사람당 한 됩니까? 가지만 가지고 있어도 어렵겠네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상화폐 기축 통화는 비트코인입니다. 네네. 네. 가상화폐는 한 10,000개 정도 됩니다. 그 맞죠. 만개 그걸 정도. 뭐 만들 수도 있고. 열 만들어내는 배네요, 거죠. 네. 근데 한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가 한 300개 정도. 네. 그다음에 일본은 5개만 가상화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보면 기축 통화를 해라. 비트코인. 네. 뭐 이더리움 정도는 좋겠다. 제일 대표적인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이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네. 한국은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식에 대한 비율도 60대 1%이기 때문에 90대 10으로 하는 것이 미국 중심이 돼야 되겠고 네. 당시에도 무역의 허브가 바로 암스테르담이었다. 그래서 바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네덜란드의 길드였다. 그때 그러니까 너무 많은 화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뭐 난잡하고 안 되겠다 네, 정신이 싶어서 없었겠네요. 저렇게 그 소위 말하는 지금의 중앙은행 역할, 암스테르담 은행이 그래서 설립이 되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덜란드에서 이제 미국에 가면 뉴암스테르담이 뉴욕의 옛날 이름이 뉴암스테르담입니다. 네. 이와 같이 암스테르담이 경제 주도권이 되었었고 네. 바로 히딩크의 나라입니다. 네. 네덜란드. 맞아요. 그한 1,000만 명밖에 지금 인구는 네. 안 남았지만, 네. 그러니까 인구로 봐서는 강대국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가 무역에 대한 주도를 했었고 가장 많이 항해를 했던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였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새로운 것들이 암스테르담 은행에서 설립했다는 것도 새롭지만 금은을 예치하고 뭐 결제 서비스, 뭐 수표 개념,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기축 통화의 개발, 그 길더의 탄생까지도 정말 암스테르담에서 유대인들이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무역 허브로 발전하게 된 암스테르담, 여기서 암스테르담 은행이라는 일종의 중앙은행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뭐 결제 서비스도 생기고 수표 개념도 생기고 최초의 기축통화까지 탄생했다는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이 한 게 너무 많죠. 자, 그리고 교수님 이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시스템도 생겼다고요? 예, 바로 이제 주식회사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동인도 회사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네. 당시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바로 네. 일본이 한국을 수탈할 때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했었고, 바로 네덜란드의 회사입니다. 이 동인도 회사고요. 당시에 보면 기업의 공개, 우리가 IPO라고 부르죠. 그렇죠. 예, 이 IPO의 약자가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는 뜻입니다. 예. 최초로 기업을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게 공개한다. IPO죠. 네. 저 이것도 개념이 처음인가요, 저 여기서? 때부터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6세기이기 때문에 15세기, 네. 1592년 우리가 임진왜란이거든요. 맞아요. 예. 임진왜란 시기에 임진왜란 시기에 IPO가 있었다고요? IPO가 했었다. 굉장히 새로운데요. 이질감이 장난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보다 한 3, 400년 먼저 네. 주식회사라는 걸 생겼고. 저 한 이유가 이미 국력은 강한 회사에서, 강한 나라에서 동양을 탐험하고 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다 가져와라. 돈 모여서 가자. 이런 취지였던 거죠. 맞습니다. 돈을 끌어모아서 항해에 성공하면 이렇게 많은 수익이 생긴다. 그래서 초기에 배를 출범하게 되면 항해를 6개월, 1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배를 출범하기에 오랜 시간 동안 네.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IPO나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모았고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한 10배 정도 차익이 났다 그래요. 금은 가지고 돌려주겠다. 벌어진 이거 돈이. 그러면 저 IPO는 성공을 했겠어요. 당시에 이렇게
원래는 이제 미국에 발견할 줄은 몰랐죠. 나중에 네, 그렇죠, 보면 그렇죠. 콜럼버스도 마찬가지고 네. 뭐 원래 당시에 있는 인도나 일본에서 금은을 가져온다는 게 목적이었는데 네.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IPO, 이때 돈을 모았을 때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이게 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 투자자를 모으고 네. 이렇게 IPO를 주도하고 네. 이게 유럽의 경제를 주도했다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다. 돈에 대한 감각이 정말 남다른가 맞습니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네. 네. 아까 전에 베니스의 말씀하신 상인. 맞아. 저도 그게 기억이 안 났는데. 네. 네. 그 베니스의 상인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아하. 유대인들이 이렇게 돈만 밝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하도 저렇게 투자를 거세게 하니까 그런 이미지가 생겼나 봐요. 네. 맞아. 투자와 또 이자에 대한 이야기, 또 이자에 대해서 굉장히 밝습니다. 본인들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부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부자 얘기고 우리가 신들러 리스트라고 있죠. 네. 신들러 리스트 만든 이 감독 스티븐 스피벌거 유대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미국의 헐리우드 감독의 30%가 유대인이고 감독도 30%?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그런가요? 입학생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돈과 관련돼 있는 건 유대인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다 압도적이네요.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뭐 금융, 영화, 네. 뭐 드라마까지 전부 다 네.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암스테르담에서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암스테르담 은행 만들어지고 나서 기축통화 개념도 생겼고요.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최초의 주식회사 개념, 동인도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잠깐만요. 또 퀴즈가 등장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뭘까요 또? 아시아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둔 동인도 회사. 주요 수익원은 대체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잠깐만요. 청어? 청어 아닙니까? 또 청어입니까? 아니, 동인도 회사의 주요 수익원. 그러면 동인도 회사 동양을 탐험해서 거기서 뭔가를 가져오는 거. 그럼 청어가 아니겠네요. 동양 쪽에서 나와야 되나요? 그렇죠. 카페트? 당시에는 바로 은입니다. 은을 통한 오늘의 한차이다. 보통 이제 아시아에서 은을 가져가면 네. 뭐 최고 한 10배까지 수익이 났다 그래요. 예.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은을 통해서 본인들이 무역을 하고 네. 교역을 한다 그러면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모으고 항해를 시작한 겁니다. 예. 네. 당초에 본인들이 목적으로 했던 것은 바로 은의 수익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주식시장도 처음 만들었고 예. 그리고 뭐 환차익. 환차익까지 거뒀다고 하는데 이 환차익이라는 거는 뭘까요?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환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환전했다 1시간 뒤에 하면 네. 은행에서 수수료를 한 5% 갖게 뗍니다. 네. 바로 이게 환차익이다. 그러니까 그 일본이나 동양에서 가져가서 본인들이 유럽에서 갖다 판다 그러면 그만큼 큰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네. 바로 무역이고 바로 환차익이 생기는 거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은행에서도 환차익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네. 전체 은행 수입의 한 10% 가까이가 환차익 수입이고 그렇게 큽니까? 우리나라 은행의 80%는 예대 마진입니다. 네. 예금과 대출의 차익을 예대 마진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예금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또 기업들이 대출해주죠. 대출했을 때 그렇죠. 그때 이자는 더 많이 받아서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한 1.5%가 평균 예대 마진이고 환차익은 전체 수수료의 한 5% 정도 됩니다. 그 은행에서도 상당히 큰 수익이 되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환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네. 이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져가서 미국에서 판다 그러면 네. 이 환차익 없이 달러를 구매할 수가 있다. 똑같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10,000개가 되는 가상화폐 중에 북한 애들이 많이 이거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거나 가상화폐를 합니다. 네. 본인들이 추적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환차익 수익도 거두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 해킹이 불가능한데요. 네. 그래서 거래소를 해킹하는 겁니다. 개인을 해킹해서는 다 본인들이 돈을 탈취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 거래소를 해킹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당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은이 풍부한 일본에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싸겠죠. 여기서 은을 가지고 와서 은을 잘 값어치를 쳐주는 중국에 갖다 판 거네요. 그래서 돈 번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렴한 일본에가 더 저렴하니까 일본에서 사서
중국에서 팔린다 그러면 네. 2배 이상 이익이 난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본인들이 어떤 나라의 그 가격이 저렴한지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아마존에 물건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아마존에 가장 많이 물건 파는 게 요강입니다. 네? 요강이요? 요강이나 삽, 호미 이런 걸 많이 팔고 있거든요. 호미는 그나마 이해되는데 이건 너무 요강이라는 놀라운데요. 거를 직접 사용을 하나요? 아니면 뭐 그냥 항아리처럼? 예, 저거 유럽 식품인가요? 사람들은 이 요강이 사탕을 담아두게 가장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요강이나 홈이나 이런 게 거긴 비싸게 팔리겠어요. 예, 우리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한국 제품은 요강, 호미, 삽인데요. 의외네요. 빨리 기록해둬요. 오늘 요강. 이따 가서 등록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빼다 파는 건가요? 네. 한국에서 저렴하게 내가 네.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마존에 물건을 등록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네. 본인이 전 세계 80억 인구에게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저렴한 물건을 내가 구매를 할 수 있고 정보가 있다 그러면 네. 지금은 아마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존. 전 세계 물건을 팔 수가 있다. 네. 바로 이렇게 네덜란드의 무역상 똑같은 겁니다.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어디가 물건이 저렴하고 어디에 비싸냐 이런 정보만 알고 있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교수님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고 뭐 요강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쉽게 돈 벌 수 있겠다 이렇게 그쵸.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그냥 아는 것과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아예 것도 다른 쉽지도 거고. 않고요. 게다가 이런 개념을 처음 저렇게 도입했다라는 것도 정말 놀라운 발상인 거죠. 네. 경제적인 발상 자체가 유대인들은 천재적이네요. 정말 천재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요, 조금 더 넓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활약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 이어서 그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좀 미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교수님, 영국에 영향을 좀 미쳤다고요? 요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영국의 스튜어트 왕조입니다. 윌리엄 3세의 스튜어트 왕가가 왕위에 오를 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영국에 지금 현재 여왕이 돌아가시고 이제 왕이 됐는데 취임한 지 1년 만에 또 최근에 또 암이 발생해가지고 네. 본인이 아들에 넘어가야 되냐 안 되냐 막 이렇게 하는데 영국의 앞에 돌아가신 그 여왕이 한 98세까지 사셨죠. 아, 네, 예. 오랫동안 여왕을 했습니다. 한 4, 50년 가까이 했었죠.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이 취임한 지 1년 만에 나이가 많아서 이제 또 다시 물려줘야 될 상황에 놓였는데 이와 같이 네. 영국의 왕위를 유지하고 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사실 언뜻만 들어도 이해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선거 한번 하고 이럴 때만 해도 정치인분들 자금이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노무현 대통령을 기점으로 해서 뭐 예비 후보 네. 후원금을 받고 해서 네. 가장 깨끗한 선거로를 만들었지만 네. 일단은 기본적인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영국은 이 왕위를 유지하고 네. 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네. 바로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와, 많았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상인들이 심지어 저 좀 놀라운데 화폐 발행권까지 얻어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영국은 화폐 발행이라든지 네. 유럽의 경제를 잡고 있었던 게 바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네. 유대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영국에서도 파운드화였잖아요. 네. 파운드화가 바로 그렇게 됐었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 유로화와 함께 하다가 한 2, 3년 전에 영국의 파운드화 독립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로화를 쓰지 않고 영국은 파운드화가 독립이 됐는데 네. 우리가 영국이 손해를 본다 이런 이미지였던 거죠. 네.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힘을 빌려서 영국이 화폐라든지 경제 중심이 됐고 네. 영국이 전 유럽의 해상권을 잡게 되면서 네. 스페인의 무적함들이 이겼습니다. 네. 앤리 왕입니다. 이거 충격적인 사건이죠. 예,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이점으로 해서 영국이 전 세계 경제를 가지게 됐고, 뭐 잘 아시다시피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 그렇습니다. 이유가 하면 대영 제국 아니겠습니까? 대영 제국이죠. 전 세계 인도를 지배하게 됐고 미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전 세계 모든 땅이 있으니까 네. 해가 지지 않는 겁니다. 네. 반대편에도 자기의 영토가 영국이 있고. 국토보다 더 네. 넓은 미국이나 인도를 지배했기 때문에 네. 그렇고 바로 이래서 우리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다. 네. 바로 거기에
유대인들의 자금이나 경제가 뒷받침이 막대하게 됐다. 들어갔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스페인에서 영국까지 유대인들의 힘이 엄청났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미국까지 갔다고요? 이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행 70%가 외국인 자본입니다. 예. 네. 80% 가까이 되고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많은 은행들의 대주주는 바로 이미 외국인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이 대주주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사람이 100% 고용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누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어떤 나라 국민을 고용하고 있느냐. 네. 롯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롯데홀딩스가 롯데의 대주주지만 한국에서 전체 롯데 임직원의 80%가 한국인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 롯데는 한 20%밖에 안 되고 예. 바로 한국이 바로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업이 투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직접 투자. 네.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한국 사람을 고용하는 게 직접 투자고 네. 간접 투자. 한국 기업의 주식 지분을 투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지분이 한 50%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국민은행은 한 80%가 외국인 지분이지만 한국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미국에 넘어가서 미국의 금융권을 지배하게 되면서 네. 바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됐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보니까 1860년에서 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기 전에 그때 좀 이민을 많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보니까 무슨 박해가 있었는데 피해 유대인 박해요. 규모가 대단히 컸었나 봐요. 많이 이동했습니다. 20만 명.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교도 정신, 네. 영국에 또 마찬가지. 영국도 이제 영국 국교회가 설립이 됐고 원래 가톨릭이었죠. 유럽은 전부 다. 근데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라고 해서 영국이 따로 별도의 성공회를 만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 정신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 이주를 하게 됐었고 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이야 뭐 10만 명, 100만 명 저를 얘기했을 때 끄덕끄덕 할 수도 있겠지만 저 때는 나라별로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렵죠,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써 있는 게 뭐 260만 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규모가 정말 이민의 규모 대단했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이스라엘 인구는 현재 2천만 명이 남아 있는데요. 예. 본토에 1,000만 명, 그다음에 나머지 1,000만 명이 유럽과 미국에 있고요. 네. 뭐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1,000만 명이 해외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2의 디아스포라, 흩어진 민족 두 번째가 한국이고 첫 번째가 바로 유대인이었다. 예. 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그 이후는 이제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게 됐고 또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뿌리를 내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 미국으로 건너갔을 때 박해를 또 당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유대인 특히 지식인층들을 상당히 좀 환영을 해준 거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영국의 원래 지배를 받았었죠. 그래서 미국이 독립전쟁을 벌이게 됐었고 네. 지금 이제 독립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를 주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본인들의 가장 큰 사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내가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이거를 티쿤 올람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명령한 네. 거다. 네. 유대인들은 더 합니다. 유대인들은 네가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제가 한 13살 성인식 때 투자한 3천만 원이 대학을 졸업하던 한 10배 정도 불어나서 유대인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 한 3억 정도로 현금을 다 가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이렇게 창업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유대인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럼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DNA가 아니라 교육적인 부분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좀 생활을 만들어낸 건가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다르게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토론의 문화입니다. 네. 네.
네. 5명씩 토론을 하고 4명씩 토론을 하면서 교육을 하고 네.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절대로 혼자 이렇게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렇게 변호사가 900명, 의사 2,000명 이렇게 지식인층이 많았던 거군요. 그렇죠. 대단하네요. 본인들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혼자 공부하지 않고 대화를 하고 우리가 탈무드 보면 네. 그러니까 교육을 대화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네, 어릴 때도 탈무드 많이 봤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막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탈무드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명언이나 지식이죠. 바로 이제 이 지식인데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본인들의 경전도 암송을 하게 되고 이 탈무드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교육을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 다음으로 똑똑한 게 한국인이다 이렇게 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지난 달에 이제 미국 이제 1월 달에 미국에 갔다 왔었는데 네. 뉴욕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세탁소, 슈퍼, 즉 유대인에서 한국에 다 넘어왔고요. 아, 그래요? 바통 터치군요, 이거. 이제 다 유대인들이 오지 원래 않았습니다. 세탁소나 네. 슈퍼나 가게를 하던 것이 한국인들이 다 샀고 네. 지금은 이제 한국인들이 더 고급으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유대인의 바톤을 이어서 네. 한국인들이 뉴욕의 상권을 지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유대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에 뭐 절대적으로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많은 수의 이민이 일어난 것도 맞지만 이 중에서도 상당한 지식인층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게 되는 파워를 갖게 됐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교수님, 이번에는 그러면 미국의 이 금융시장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장악을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들, 숫자들을 통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좋습니다. 한번 예. 보시죠. 지금 그래프에 한번 보시면, 전 세계 이제 미국의 유대인들이 한 650만 명입니다. 많아요. 네. 예. 제가 이제 2천만 명이 유대인이 살아남았는데, 네. 본토에 1,000만 명, 외부에 이제 1,000만 명이 있는데, 미국에 한 650만 명이 있습니다. 예. 네. 미국의 인구가 지금 현재 한 3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고, 네. 일본이 1억 2천만 명, 미국은 3억 3천만 명인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남미에서 계속 이민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2%가 바로 유대인이다. 이러면은 제 생각했던 수치보다는 확연하게 많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체 미국의 인구의 한 2.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와 같이 이 청교도 정신이라든지 또 미국에 건너간 사람들이 청교도들은 돈이나 경제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또 본인의 종교라든지 이런 데 더 유대인과는 심취돼 좀 있거든요. 달랐네요, 방향성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경제 교육을 받았고 네. 부자가 돼서 좋은 일을 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경제나 돈에 계속 밝았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금융에 많이 진출하게 됐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이비리그의 입학생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세계 경제를 지배하게 됐고 아니, 노벨상 수상자 저렇게 많아요. 2.2%밖에 안 되는 네. 유대인들이 예, 대단합니다. 전체 이제 뭐 경제 노벨상, 뭐 화학상 이렇게 이공계 상도 많이 있는데 네. 전체 노벨상의 30%가 유대인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죠. 아, 네네. 가장 유명한 유대인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고 네. 네. 약 30%가 바로 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특히 노벨 경제학상은 약 3분의 2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 숫자에 그렇게 좀 강한가 봐요. 그렇죠. 네. 이와 같이 경제나 숫자에 대해서 워낙 밝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많이 기여했었고 2차 세계대전을 할 때 유대인들이 약속을 합니다. 영국이 도와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약속을 받는가 하면 영국이 약속을 합니다. 너희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우리가 돈을 좀 주면 전쟁에 이기게 되면 너희들 나라를 이제 찾아주겠다. 2000년 만에. 그래서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을 영국과 연합국이 뺏어준 겁니다. 네. 그 팔레스타인들은 2000년 동안 잘 살다가 영국과 연합군들이 여기가 과거에 이스라엘 땅이니까 너희들이 양보 좀 해라. 네. 이렇게 돼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고 지금 그 땅이 수립이 됐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이 이기게 되면서 영국의 약속을 지키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다. 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막강한 경제력, 이것이 바로 연합국의 전쟁의 승리의 계기가 됐었고, 바로 이것이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다툼을 벌이는 그 지역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미국의 경제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아니, 지금 재밌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 요직에는 유대인들이 다 앉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FRB 제닛 앨런 예. 지금 현재 아까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바로 FRB 의장이었죠. 네. 지금 현재 의장이 절반이 유대인이고 유대인이고. 뭐 10명의 상원 의원 중에 지금 현재 약 3분의 1이 전부 다 상원과 하원은 전부 다 유대인이 잡고 있다. 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라자시를 공격하겠다 했을 때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미국 대통령 말도 안 들어요. 네타냐후가 일단 국회도 장악을 하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국회도 장악하고 있고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언론계도 30%가 유대인입니다. 언론계도요? 심지어. 예. 저기 4대 일간지, 뭐 TV 방송 다 저쪽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싱크탱크라든지 네. 지도자의 30%가 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숫자. 유대인에 대한 비난을 했다 그러면 또 운동선수나 유명인들이 완전히 퇴출을 당하는 겁니다. 예. 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못 건드리네요. 예, 최근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네. 유대인의 비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랬더니 큰일 막 납니다. 테슬라가 납작 엎드려가지고 예. 그건 오해다 이렇게 사과를 할 그런 일도 정도였고 있었군요. 그분이 그럴 정도로. 맞습니다. 그러게요. 와,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변호사, 영화, 뉴스 전 세계 미국에 특히 30% 이상은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도 유대인에 대해서는 꼼짝도 못하고 네. 네타냐후가 일단 미국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네. 본인들은 이렇게 하마스를 완전히 섬멸을 해야만 다시는 우리 이스라엘 국민을 못 건드린다. 네. 미국이 좀 양보를 해라. 이렇게 서로 미국은 지금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진군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국 정계라든지 뭐 의회 잡고 있으니까. 모든 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요. 네, 네타냐후가 힘들겠네요. 일단은 공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퀴즈가 하나 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구글, 메타,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뭐 켈빈 클라인 네. 이게 유대인 기업이 어느 걸까 한번 맞춰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거 나오지 않았어요? 아까 들었는데 네. 저는 다른 건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구글은 현재 CEO 순다 피차이밖에 모르고 네. 스타벅스, 베스킨라빈스 창업주 몰라요. 베스킨라빈스는 베스킨과 라빈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럴걸요? 저는 메타만 아는데 마크 네. 저커버그잖아요. 아까 마크 저커버그가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한 명입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 만든 기업이죠. 전부 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예.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유대인 있는 기업입니까? 의류는 켈빈 클라인이죠. 네. 유대인입니다. 오. 이와 같이 전 세계 최고의 브랜드라든지 네. 최고의 전부 다 정답이 유대인이 정답이에요. 만든 거다. 이렇게 와, 볼 수 대단합니다, 있습니다. 진짜. 아니, 우리 일상 곳곳에 네. 우리 슬쩍만 돌아보면 다 저 유대인들의 오늘도 흔적. 스타벅스 갔다 왔거든요. 그래요? 유대인의 영향력이 저한테도 미치고 있습니다. 깜짝 맞습니다. 놀랐습니다. 네, 네. 유대인들은 과거에 자기 민족이 없어질 뻔했잖아요. 네. 네. 히틀러가 뭐 한 600만 명 정도 되니까 서울시 인구를 다 죽인 겁니다. 그 정도로 인구 몰살을 당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전 세계 출산율 1위가 유대인이고 네. 2.5명씩 낳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향이 또 미치게 되는 예, 그래서 막 거군요. 많이 낳으라는 게 유대인들의 그 명령입니다. 네. 많이 낳아서 인구를 출산시키라는 거고 네. 예. 돈만 있으면 이렇게 죽음을 피할 수 있다. 네. 본인들이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었다. 네. 바로 그런 이유였죠. 그러니까 예. 본인들은 또 유대인들은 이렇게 돈이나 경제에 대해서 제약을 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저는 참 이 경상도는 보면 불교가 좀 많이 센데요. 불교의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가르칩니다. 네. 네. 맞아요. 책도 책도 많이 있잖아요. 쓰셨고 네. 무소유라 이렇게 저희 어머니도 나한테 좀 무소유하라 이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네. 무소유하면 한국에서 살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또 예. 공부하셨으니 근데 반대로 무소유를 하실 순 없죠. 대신에 유대인처럼 네.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국민들을 많이 돕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라 저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네.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네. 무소유하면 너무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대로 풀 소유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풀로 해서
넘쳐 이제 넘치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또 함께해주신 세종대학교 김대중 교수님은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부터 출발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고 암스테르담에 정착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영국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돼서 대단한 부를 창출했던 이야기와 함께 또 이 경제관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공부가 되셨길 바라고요. 배워야 산다. 세상을 뒤바꾼 경제사 시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